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뉴욕 탐정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의사, 아내, 그리고 시계 파트 2가 이어집니다. 1898년 7월 17일 깊은 밤 뉴욕 주택가. 침입자가 쏜 한 발의 총에 헤즈브룩 씨가 침실에서 즉사합니다. 2년이 지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은 헤즈브룩 살인 사건을 탐정소장은 바이올렛에게 동조 수사를 통해 함께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는데요. 한 젊은 의사가 자신이 옆집에 사는 헤즈브룩 씨를 찾아가 그를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죠. 살인 고백에도 여전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 그리고 살인 동기는 결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적 망상에 빠져 하지도 않은 살인 고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의 아름다운 아내까지. 기묘한 상황에 빠진 2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을 바이올렛은 탐정소장과 함께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파트 1의 시작, 프롤로그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붉은 빛으로 저물어가는 서쪽 하늘, 강을 건너는 보트 위 바이올렛이 사는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던 한 장면을 서술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말이 이어지기에 그녀는 이 사건을 그 장면으로 기억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제 가슴 역시 무너져 내리게 만든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4장. 다음날 아침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자브리스키 부부의 애잔한 상황이 꿈속에서도 바이올렛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오후 무렵 바이올렛은 자브리스키 박사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가 되었다. 그녀는 핑계 삼을 만한 가벼운 통증이 있었고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바이올렛은 의사가 의심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신의 병증을 다소 부풀려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의사의 불행이 다행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행여라도 드러날 수 있는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눈빛이나 행동들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터라 신경 써야 할 점은 그녀의 목소리뿐이기 때문이었다. 시력 대신 자브리스키 박사의 청력이 예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렛의 노력은 성공한 모양이었다. 의사는 그녀의 병증에 관련해 주의할 점을 설명하며 처방전을 쓰는 데 집중했다. 진료실 환자 곁에 있을 때 의사로서의 자브리스키 박사의 면모는 그가 스스로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소장의 편지를 통해 이미 자브리스키 박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였지만 바이올렛은 첫 대면에서 이 특이한 시각장애인 의사의 이중적인 기질에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 남자와 잔인한 범죄를 연결짓는 일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녀는 살인망상과 싸우는 이 남자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보다 냉정한 태도로 이번 사건 조사에 임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바이올렛은 다음으로 자브리스키 부인과의 만남과 관계 행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바이올렛은 소장에게 자브리스키 부인과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졌으며 몇 차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자브리스키 부부의 집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렸다. 소장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지만 바이올렛은 그저 자브리스키 부인과 자신 둘 모두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점으로 접근했기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만 대답했다. 가족 내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비밀을 품고 사는 두 여자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솔직해져서 속마음을 터놓았을 뿐이에요. 이것만이 바이올렛이 소장에게 한 말이었다. 이후 그녀는 부부의 집과 진료실을 자주 방문하며 탐정사무소 소장에게 그날 자브리스키 부부를 관찰한 보고서를 써서 우편으로 보냈다. 탐정 경험이 길지 않은 바이올렛이 기록한 보고서는 투박했지만 소장은 꼼꼼히 그 내용을 확인하며
수사에 참조했다. 그리고 소장 역시 자브리스키 의사나 부인이 외출할 때 바짝 따라붙어 그들 주변 관계를 점차 파악해 가기 시작했다. 다음이 바이올렛 스트레인지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다. 1900년 6월 19일 자브리스키 박사는 우울감에 빠져 홀로 진료실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어제 박사는 자신이 담당해온 환자들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최근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 더 이상 진료를 맡기가 어려우니 새로운 담당이를 찾아보라고 권유했다는군요. 부인은 남편의 그런 결정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해 보니 진료실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더군요. 응급으로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자브리스키 부인의 허락을 받아 박사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나는 진료실 구석 창고 공간에 숨어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몰래 숨어든 것을 알아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귀를 기울이는 듯한 표정이 박사의 얼굴에서 보이더군요. 한 번은 그가 일어나서 벽 전체를 빠르게 지나가며 손을 뻗어 구석구석을 더듬었는데 내가 숨어있던 곳은 간신히 닿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박사의 솜씨는 훌륭했습니다. 창가에서 실수로 떨어져 발이 접질러 찾아온 7살 아이와 그런 아이가 걱정되어 하얗게 질린 아이 엄마를 부드럽게 달래가며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꽤나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의사라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아이의 엄마, 아픈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아픈 곳을 더듬어 확인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부상 부위를 치료했습니다. 의사 업무에 관해서만은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그늘도 드리워지지 않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훌륭한 의사임은 틀림없습니다. 1900년 6월 21일 자브리스키 박사의 아내를 향한 애정은 모순 그 자체임이 분명합니다.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아니 자기 자신까지도 미묘하게 괴롭히고 있달까요? 오늘도 자브리스키 부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진료소 구석 창고에 숨어 박사를 관찰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알리고 집을 나서자 박사는 이내 초조해하는 눈치더니 이후 내내 시계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마치 아내가 언제쯤 다시 귀가할지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오후가 되어 자브리스키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부인의 발걸음이 진료실 근처에서 주춤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그걸 감지했고요. 의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신경질적인 찡그림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부인의 형체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의사는 평상시 모습으로 아내 쪽을 향했습니다. 돌아왔군 줄마. 어디를 갔다 왔나? 어머니 댁을 먼저 찾아가 어머니랑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엔 아놀드 앤 컨스터블 상점에 잠깐 들렀어요. 그런 다음엔 당신이 부탁했던 대로 입원한 환자들을 만나러 병원에 갔고요. 자브리스키 부인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말문을 열자마자 부인 가까이로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더군요. 나는 그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옮기며 박사를 주시했는데 곧 그의 손가락이 아내의 손목,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맥박 근처에 지그시 놓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군. 그리고 다른 곳은?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곳은 안 갔어요, 콘스탄트. 왠지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의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났나? 의사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몇몇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고요. 그거 참 즐거웠겠군. 박사는 차갑게 대꾸하며 그제야 아내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뒤돌아서는 의사의 얼굴에서 안도하는 표정을 읽었습니다. 젊은 아내의 맥박수를 재며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남편의 행동에 나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며 이렇게까지 비열해질 수밖에 없는 한심한 남자에게 동정심 역시 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부인의 처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임을 확인하고 말았어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그녀는 시각장애인 남편의 그 행동에서 숨은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맥박수를 확인해가며 행여 그녀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하고 있는 그 의도 말이죠. 그러나 부인은 재빨리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이 아름다운 여인 줄마 자브리스키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곁에서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어 본 바 그녀는 정말이지 순수하고 정숙한 여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사의 이런 태도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부인에게서 느끼게 된 어떤 감정이나 오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그저 남편이 지난 2년 동안 드러내고 있는 정신적인 광기의 증후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부인이 걱정돼서 몰래 진료실을 빠져나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박사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듯 보인다고 그녀를 위로하며 앞으로 남편을 마주할 때는 보다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봤죠. 그러자 자브리스키 부인은 남편이 자신에게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답하더군요. 남편이 이상 행동 혹은 보다 격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박사가 본인의 행동이나 말에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박사가 주장하는 자신이 살인자라는 말도 그저 터무니없는 망상임을 확연히 뒷받침해줄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상처받는 착한 부인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무척이나 슬픈 일이네요. 자브리스키 박사의 정신적 불안 증세가 결국 망상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생겨납니다. 1900년 6월 25일 정오쯤에 진료실 문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봤더니 의자에 앉아있는 자브리스키 박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 하더군요. 꽉 찐 왼손은 의자 팔걸이에 얹혀 있었고 오른손에는 여성용 장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갑은 자브리스키 부인의 장갑임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사는 사냥감을 움켜쥔 호랑이처럼 아내의 장갑을 꼭 쥐고 있었지만 굳은 얼굴과 심각한 눈빛에서 그의 내면에서 어떤 격렬한 감정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애정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자브리스키 박사는 평소에 모든 소리에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심스레 다가가려 애쓰지 않아도 그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몰입해 있는지 내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더군요. 나는 한동안 그를 보고 서 있다가 이 눈먼 남자가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을 훔쳐보는 일이 왠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생각에 뒤돌아서려는데 그가 꼭 쥐고 있던 아내의 장갑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군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얼굴에서 한동안 휘몰아치는 듯 하더니 잠시 후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박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내가 자브리스키 부인의 방으로 부인을 찾으러 올라갔을 때 조금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격한 감정에 휩싸인 부인의 형체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말은 자브리스키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슬픔에 빠진 부인을 보고 내가 짐작한 것이었을까요? 탐정사무소 소장은 바이올렛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관찰 보고서를 찬찬히 읽고 있었다. 아주 흥미롭군. 내가 요 며칠간 수사를 통해 추리한 바와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탐정사무소 소장 옆에는 그가 지난 일주일간
자브리스키 박사 부부의 주변을 조사하며 기록해둔 일지가 놓여 있었다. 그 일지 속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00년 6월 21일 오늘은 오전부터 몇 시간 동안 자브리스키 부인을 뒤따라 다녔다. 부인은 먼저 워싱턴가에 있는 한 주택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집이 부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고 그런 다음 차를 타고 커널가로 내려가 아놀드 앤 컨스터블 상점에 들러 40여 분 쇼핑을 했다. 상점 직원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상점을 나온 후 부인은 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많은 듯했다. 부인은 병상 하나하나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나갔다. 남편인 자브리스키 박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입원 중인 모양이었다. 두세 명의 환자 병실에서는 각각 10여 분 정도 머무르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1시간 정도 후 부인이 병원을 나섰다. 화사하고 밝은 미소로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하던 그녀가 자신의 집이 가까워지자 점차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 집 현관문 대신 부인은 집 건물 옆쪽으로 난 또 다른 출입문, 즉 자브리스키 박사의 진료실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부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양새였다. 1900년 6월 22일 오늘은 헤즈브룩 씨가 죽기 전인 2년 전 자브리스키 박사와 자브리스키 부인의 정보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부인에 관련해 다소 부적절한 소문이 한동안 떠돌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교 클럽에서 만난 한 남성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이 몇몇 사람들에게 포착되었으며 그녀가 유부녀라는 신분과 걸맞지 않게 그 남자에게 지나치게 교태를 부리는 거 아니냐는 쑥덕임이 오고 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운 아내가 사교계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찬양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녀의 남편으로선 견디기 힘들 터이니 차라리 자브리스키 박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다행일지 모른다는 말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소문이란 대개 부풀어지는 법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시각장애인 부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을 터이고 사람들의 섣부른 추문에 애꿎은 부인이 휩싸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소문에 어떤 특정 남성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는 대개 그 추문의 밑바닥에는 진실 또한 숨겨있을 법하다. 부인과 연루되어 추문에 오른 남자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할 순 없기에 그 이름 약자를 따 미스터 T로 표기하겠다. 그동안 나와 바이올렛 양이 직접 자브리스키 부인을 옆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녀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가까이 했다는 건 인정하기 힘든 한낱 스캔들에 불과해 보인다. 사실 그 소문을 접한 다음 그와 관련해 더 조사해 본 결과 부인이 남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다른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 의심받은 행동을 하는 걸 직접 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추문이 불행히도 시각장애인 박사의 귀에 들어갔다면 남편의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한 이후 아내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 누군가를 만나 어떤 표정을 짓고 행동하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로서는 그런 소문을 듣고 처음엔 무시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의심의 싹을 틔워 키워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이올렛 양이 보내온 관찰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자브리스키 박사는 그동안 아내가 외출을 하고 온 후에는 그녀의 행적을 확인하고 맥박까지 짚어가며 그녀의 진실 여부를 따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잊지 못하는 밤, 헤즈브룩시 살인사건 이후 자브리스키 박사와 부인은 가족 모임 말고는 뉴욕 사교 행사나 이전에 참석했던 사교 클럽에서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부인과 추문에 휩싸였던 미스터 T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의 참사가 그들 부부에게 어떤 식으로 연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부인의 삶은 2년 전 부인의 삶과는
많은 부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브리스키 박사는 아직도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 1900년 6월 23일 자브리스키 박사의 운전사로 일했던 레너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다. 그는 허드슨 강 위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레너드를 만나 그와 이야기를 하는 데 성공했고 드디어 그날 밤 자브리스키 박사의 행적이 밝혀졌다. 레너드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날 밤 10시 정각 레너드는 왕진 가방과 여행 가방을 챙겨 박사와 함께 센트럴역까지 갔다. 레너드는 폭기팽 기차표를 사오라는 박사의 말을 따랐다. 박사가 오늘 밤 늦게라도 그곳에 환자 하나를 급히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레너드는 박사의 말대로 기차표를 구입해 서둘러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브리스키 박사에게 돌아갔다. 박사가 기차에 올라타려고 막 계단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한 신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박사의 귀에 무엇이라 속삭였고 그 바람에 박사는 뒤로 물러나려다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자브리스키 박사의 몸이 기차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갈 뻔했지만 레너드가 서둘러 박사의 몸을 붙잡았다. 시각장애인인 박사는 그 정도의 헛디딤에도 크게 다칠 수 있었기에 레너드는 그가 무사한 걸 확인한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사 역시 놀란 모양이었다.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얼굴이 심하게 창백했기 때문이었다. 레너드는 다시 박사가 기차에 탈 수 있게 그를 부축했으나 박사가 거절했다. 그러더니 자신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불쑥 말했다. 갑작스런 박사의 결정에 레너드는 어쩔 수 없이 기차 짐칸 쪽으로 가 의사의 짐을 다시 챙겼다. 자브리스키 박사는 조금 전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던 남자와 서 있었다. 레너드는 그 남자가 자브리스키 박사의 친구인 스테판 스탠턴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탠턴 씨는 박사와 좀 더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기묘한 웃음을 짓더니 자브리스키 박사의 팔을 잡아 그를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레너드는 서둘러 짐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그때 레너드의 발소리를 들은 박사가 고개를 돌려 다소 냉정한 말투로 레너드에게 홀로 집으로 먼저 가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었는지 레너드에게 자기를 대신해 포키브로 가 약속되어 있던 환자를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포키브의 환자에게 박사가 기차역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해 오늘 밤 방문이 어려워졌음을 알리고 다음날 아침엔 기차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하라고 했다. 그 명령이 레너드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렸지만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그는 바로 기차에 올라 포키브로 향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자브리스키 박사는 포키브로 오지 않았다. 오히려 박사는 레너드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정보를 보냈고 그가 진료소로 돌아오자 한 달치 월급을 주고는 그를 해고했다고 한다. 그것으로 레너드와 자브리스키 박사의 인연은 끝이 났다. 레너드의 그날 밤 정황 설명은 어쩌면 자브리스키 부인이 이전에 했던 말이 거의 사실임을 증명해준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연결고리 하나를 얻어냈다. 스테판 스탠턴. 기차역으로 박사를 찾아왔던 그 신사가 1898년 7월 17일 깊은 밤 자브리스키 박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던 그 진짜의 이유를 알고 있으리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스테판 스탠턴을 만나보는 것, 그것이 내일 나의 수사 업무가 될 것이다. 1900년 6월 24일. 큰일이다. 스테판 스탠턴은 현재 이 나라에 없다. 레너드의 진술에 따라 자브리스키 박사가 총을 구입했다는 지인이 스테판 스탠턴, 그 남성이라는 사실 역시 짐작하게 되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 그날 박사의 자세한 행적과 총을 구입한 이유를 듣지 못한다면 수사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터이다. 스테판 스탠턴의 행방은 그의 가족 혹은 주변 절친들에게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확인한 바로는
그가 헤즈브룩 씨가 살해당한 바로 다음 날인 1898년 7월 18일 갑자기 유럽행 여객선을 타고 이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후 2년 가까이 가족이나 지인과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마치 그가 도주라도 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스테판 스탠턴이 헤즈브룩 씨를 쏜 범인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그저 그날 밤 자브리스키 박사의 손에 총을 쥐어준 사람이며 고이든 아니든 그 참사 소식에 놀라 유럽으로 가는 증기선을 탄 것일까? 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할 때인 듯하다. 1900년 6월 25일 유레카! 스테판 스탠턴이 자브리스키 부인과 추문에 휘말린 적이 있었던 미스터 T에게 강한 적의를 품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그 두 남자 사이에는 이런저런 역사가 얽혔고 그로 인해 스테판 스탠턴은 자존심을 심하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불운한 일에 연루되었던 모양이다. 같은 뉴욕 사교 클럽에 속해 있던 터라 스탠턴은 미스터 T를 향한 증오심을 그저 은밀하게만 품어왔으며 밖으로는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탐정으로 활동하며 얻게 된 내 경험상 그런 은밀한 감정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이다. 이제 조금만 더 파고들어보면 스테판 스탠턴이 눈먼 파우스트인 자브리스키 박사이기에 불길한 암시를 계속 속삭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빠진 헤즈브룩 살인사건까지 연결해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할 진실과 곧 마주하게 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그러니 스테판 스탠턴을 당장 찾을 수 없다면 미스터 T라도 만나야 한다. 그 사람이 그날 밤 일어난 헤즈브룩 살인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스테판 스탠턴과 그리고 자브리스키 부인과 미스터 T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각장애인 남편에게 보이는 헌신적인 사랑만으로도 이미 존중받아 마땅한 자브리스키 부인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민감한 비밀에 접근할지가 관건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치 않지만, 아니 너무도 싫지만 조 스미더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숨겨진 진실을 얻어내는데 비상한 소질을 지닌 자, 그리고 돈이 되는 한 의뢰인이나 그 관련자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비밀로 유지한 채 맡은 일을 해내고야만은 조 스미더스의 탐욕과 능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탐정사무소 소장은 6월 25일 아침 조 스미더스로부터 답장 편지를 받았다. 자신이 미스터 T와 저녁 약속을 잡았으며 오늘 저녁 그가 자신의 집에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스터 T와의 대화를 직접 듣고 싶다면 자신의 집사를 대신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용인으로 위장해 찾아오겠는지를 제안해왔다. 미스터 T를 직접 만나보길 바라고 있던 터라 소장은 기꺼이 오늘 저녁 조 스미더스의 집사 벤자민이 되어 디너 테이블 시중을 맡기로 했다. 탐정소장은 저녁 식사가 준비된 디너룸에서 두 남자를 기다렸다. 곧 그들이 들어왔다. 소장은 신중하게 그날 밤 그들을 접대하는 집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미스터 T가 상의를 벗는 걸 도우며 소장은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펴봤다. 뛰어난 미남자는 아니지만 시원스런 마스크와 유쾌한 표정은 확실히 많은 여성에게 매력적일 것으로 보였다. 태도 또한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는 풍성하고 듣기 좋은 저음이었다. 소장은 본의 아니게 그 남자를 자브리스키 박사와 비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에게는 박사의 조각 같은 얼굴과 직접 능력보다는 미스터 T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더 통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물론 소장은 이 남자의 이러한 매력이
자브리스키 부인에게도 통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조 스미더스와 미스터 T 사이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매우 두서없이 들렸다. 조 스미더스가 특유의 경박함으로 이 주제 저 주제를 재빠르게 오가며 대화를 이끌어갔기 때문이었다. 아마 여러 주제를 던져 미스터 T의 다재다능함을 부추겨가며 가능한 그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만화경을 뒤흔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마구 뒤섞어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미스터 T의 마음에 깊이 남지 않게 하려는 영리한 의도일 거라고 소장은 추측했다. 조 스미더스는 역시 뛰어난 모사꾼임이 분명했다. 한 병 두 병 술병이 점차 비워지는 동안 조 스미더스의 눈은 점점 차분해지고 또렷해지는 반면 미스터 T의 눈은 흐릿해지고 태도 역시 느슨하고 편안해져 갔다. 마지막 위스키 병이 비워질 때쯤 조 스미더스는 탐정 소장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졌다. 드디어 그날 밤 그들이 계획한 진짜 업무가 시작될 거란 신호였다. 두 사람은 벌써 몇 시간째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기에 소장은 이미 오래전 그들의 시선에서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조의 신호에 소장은 다시금 긴장감을 갖추고 조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조가 소장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헐, 벤자민. 위스키 한 병을 더 가져와 주겠나? 소장이 정중한 태도로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때 조가 미소를 지으며 집사 벤자민으로 위장한 탐정 소장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벤자민, 여기 계신 귀한 게스트분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기억력이 가장 뛰어나다네. 어떤 유명 사건이든지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나, 미스터 T? 당연하죠. 유명한 사건뿐만 아니라 나는 지나간 시간들, 1년 365일 내가 어딜 가고 뭘 했는지조차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쭐해진 미스터 T가 조와 소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대답했다. 하하, 그 허세하고는. 뭐, 자신에게 일어난 중요한 순간들이야 누구나 잘 기억하는 법이지. 근데 365일 지나간 과거, 매일 매 순간 무얼 했는지 다 기억한다라. 난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조 스미더스가 약을 올리듯 그렇게 대꾸했다. 그러자 기분 좋게 취한 미스터 D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게 이제 기쁨이자 의무가 되는 단계에 접어든 모양이었다. 본인의 자랑스러운 기억력을 얼마든지 테스트해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자네 언젠가 내게 매일 일기를 쓴다고 했던가? 조가 물었다. 네, 간단하게라도 그날 있었던 일을 꼭 기록해두죠. 미스터 T가 대답하자 조가 응수했다. 그럼 좋아. 과거 2년 내 어느 날 어떤 시간대를 특정하면 자네는 그때 있었던 일을 서술해주게. 그런 다음 내일 자네의 일기를 내게 가져와서 확인시켜주는 거야. 어때? 해볼 텐가? 자네가 그걸 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내 내기돈 50불을 걸겠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미스터 T가 유쾌하게 답했다. 웃음을 가득 띄우며 조 스미더스가 탐정 소장에게 말했다. 벤자민,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게. 소장은 조의 말을 따랐다. 그런 다음 조가 소장에게 말했다. 벤자민, 그 종이 위에 자네가 과거 날짜 하나를 골라서 적어보게나. 탐정 소장은 괜시리 당황하며 머뭇거리는 척했다. 그러자 조 스미더스가 덧붙였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몇 시인지를 적게. 그렇다고 너무 거슬러 가면 안 되네. 길어도 2년 이내여야 하네. 소장은 조의 충실한 집사 벤자민이 되어 종이 위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조 스미더스 앞에 내려놓았다. 조는 즉시 그 종이를 무신경하게 미스터 T에게 건네주었다. 소장이 종이 위에 적은 날짜는
당연히 1898년 7월 17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밤 10시부터 12시였다. 이 모든 걸 단순히 재밌는 놀이라 여기며 미스터 D는 웃는 얼굴로 종이를 건네받아 들여다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어떤가 미스터 T? 한번 말해보게. 태연하게 묻는 조 스미더스의 말에 미스터 D는 잠시 동안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다. 내가 뱉은 말이니 지켜야겠죠. 그런데 자세한 사항, 그러니까 장소나 나와 함께 있던 상대의 이름 같은 것까지 듣기 원하는 건 아니겠죠. 하하, 그건 아니네. 그저 자네가 한 일과 장소만 말해보게. 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난 사실 장소까지 말한다고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미스터 T가 대꾸했다. 내기 돈이 부족하다 이건가? 조가 웃으며 소리쳤다. 좋아, 기분이다 까짓. 내 50불을 더하지. 그러니 그날 밤 자네가 어디서 뭘 했는지를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내 집사 벤자민이 쓴... 그렇게 말하며 조 스미더스는 아주 무심한 척 종이 위 쓰여진 글자를 흘낏 쳐다보고 말했다. 2년 전 7월 17일 10시와 12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말이야. 그럼 내가 자네 기억력에 완전히 납득하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미스터 T가 마지못하는 듯 입을 열었다. 그날 밤 10시 무렵 난 사교 클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나러 그녀의 집을 찾아갔죠. 그때가 11시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푸른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탐정소장은 귀를 잔뜩 곤두세워 미스터 T의 대답을 듣고 있다가 푸른색 모슬린 드레스가 언급되자 흠칫 놀라고 말았다. 줄마 자브리스키는 그날 밤 푸른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새벽 1시 무렵 출동한 경찰이 발코니에 서 있는 그녀의 인상착의를 보고 기록해둔 내용에는 자브리스키 부인이 푸른색 모슬린 드레스 차림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미스터 T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도 난 그 여자가 분명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아닌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날 밤 사교 클럽의 누군가에게서 그녀의 남편이 그 밤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용기를 내 그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집을 찾은 거죠. 근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밤에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고 몹시 놀라더군요. 아니, 그녀가 나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내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무작정 찾아온 나를 보고 크게 당황하면서도 그녀는 나름 예의를 다해 대해주더군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나를 혹시라도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여자 문제에서는 늘 자신만만했던 내가 완전히 체면을 구긴 날이었달까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나저나 스미더스 씨의 집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날을 잘 도골라냈군요. 조 스미더스와 미스터 T와의 만남을 끝내고 늦은 밤 탐정사무소로 돌아온 수장은 서둘러 바이올렛 스트레인지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도 수사를 통해 얻어낸 사실과 그로부터 추리한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어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바이올렛 양에게 서둘러 알려주어야 해. 소장이 이제 막 편지의 서두를 쓰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베일을 들이운 채 몹시 흥분한 듯 떨고 있는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소장은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챘다. 그녀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였다. 그녀가 베일을 들어올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늦은 시각 바이올렛이 혼자 사무실로 찾아오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분명 뭔가 다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 역시 이 미스터리를 꿰뚫어 본 것일까? 아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을 리 없을 것이라고 소장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탐정 소장은 그걸 당장 알아야만 했다. 무슨 일입니까, 바이올렛 양? 그가 조용히 물었다. 소장님, 자브리스키 박사가 자신의 망상에서 벗어날 좋은 방법이 드디어 생긴 것 같아요. 바이올렛의 그러한 대답은 소장이 불과 몇십 분 전에 알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해 도달하게 된 결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에 소장은 당황하고 말았다. 그가 의심스러운 심정을 누르며 다시 물었다. 바이올렛 양은 자브리스키 박사가 그분 아내의 생각처럼 제정신이 아니라고 결론 지은 모양이군요. 네, 그는 기이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그는 분명 망상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사는 자신이 청각에만 의존해서 헤즈브룩 씨를 정확히 쏘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청각만으로 그런 일을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될 테죠. 제 이런 생각에 자브리스키 부인도 동의했고 경찰 역시. 지금 경찰이라고 했나요, 바이올렛 양? 네, 실은 자브리스키 박사가 오늘 오후 기어이 또다시 경찰본부를 찾아갔어요. 부인이 말려도 소용없었다고. 소장님께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급히 진행돼서 유감이지만 나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느라 자브리스키 부부를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박사가 부인에게 경찰본부를 찾아가겠다고 주장했고 가엾은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동행했나 봐요. 물론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수사관들 사이에서 또다시 의견이 분열됐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4사람의 수사관들 중 2사람은 박사가 미쳤다고 판단했고 이에 박사는 흥분해서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대로 총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니 자신에게 총을 쥐어달라고. 박사가 청각에만 집중해서 촉을 쏴서 소리가 나는 곳에 놓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춰 보이겠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번엔 그 제안에 경찰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박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볼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부인은 그때 이젠 더 이상 말릴 수 없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총 쏘는 실험을 진행하는 데는 찬성하겠다. 하지만 그걸 내일로 미루고 여기가 아닌 조금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그 실험을 실행할 수 없겠냐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부인의 말을 들어줬고 부인은 30분 전 내게 전화를 해서 그 실험이 내일 오후 뉴저지 숲에서 진행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게 그곳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고요. 자브리스키 부부에게 오늘 벌어진 상황을 단숨에 설명하던 바이올렛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실험은 나로 인한 거예요. 내가 부인에게 한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난 25일 부인이 방에서 흐느껴 오는 걸 발견하고 내가 그녀를 달래다가 박사가 정신적 불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를 향한 모순된 질투 혹은 의심에서 시작된 불안증으로 결국 망상에까지 이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박사가 실제로 총을 한 번이라도 직접 쏘아보는 경험을 해본다면 그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고요. 오늘 오후 경찰서에 간 남편이 총을 쏘아서 목표물을 맞춰보는 실험을 해보겠다고 수사관들 앞에서 말하자 부인은 제가 그녀에게 건넨 말을 되새긴 듯해요. 어떤가요? 저의 그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장님도? 바이올렛은 말을 마치며 소장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바이올렛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소장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줘요. 그런 무서운 얼굴로 저를 보지 말고요. 아닙니다, 바이올렛 양.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수사를 함께 하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면 나 또한 내 수사 상황을 바이올렛 양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렸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조금 늦은 것 같군요. 지금으로선 내일 이루어질 그 실험에 참여하게 될 이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경찰관 3명과 자브리스키 부부, 그리고 저예요. 부인이 나에게 꼭 동행해 주기를 간청하기에 나는... 가지 말아요. 왜요? 이 일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박사가 총을 쏴서 실패하면... 바이올렛은 갑자기 소장을 바라보며 놀란 듯 말했다. 소장님은 박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바이올렛 양, 부디 내 조언을 귀담아 듣고 이 일에서 이제라도 빠지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 내 손에 맡기도록 해요. 그리고 당신의 탐정 업무를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긴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난 부인의 친구로 가는 거예요. 경찰에서 부인에게 동행할 친구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부인은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난 가엾은 그녀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내일 뉴욕을 떠나 이틀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 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올렛 양, 과연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될지. 그러니까 나는 바이올렛 양을 위해서라도. 소장님, 당신 말대로 절망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부인을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니 내가 가야만 해요. 그 말 또한 사실이었다. 소장은 더 이상 바이올렛 양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대신 그녀가 탐정사무소를 떠나는 뒷모습을 배웅하며 혼자 조용히 이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앞으로 나는 바이올렛 양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번 일로 인해 당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말 테니 말이요. 그때 복도를 걸어가던 바이올렛이 뒤를 돌아보더니 소장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장은 그녀의 그 미소를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제5장. 어떤 사건은 인간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져 이후의 경험과 뒤섞이기도 한다. 탐정이란 이 특이한 직업은 비극적인 사건을 자주 마주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바이올렛은 탐정으로 일하는 동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맡은 후에는 바로 잊어버리자는 규칙을 세워두었다. 그러나 단 한 장면만큼은 결코 깨끗이 지워버릴 수 없었다. 바이올렛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장면은 유저지로 건너가는 보트 앞머리에 앉은 자브리스키 부부의 모습이었다.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해는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선명한 붉은빛이 바이올렛 앞에 앉아있는 부부의 얼굴에 반사되어 비극적인 느낌을 한층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바이올렛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비극의 결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의사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햇빛 한가운데에서 전혀 눈이 시리지 않다는 듯 해를 응시하며 눈꺼풀조차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 바이올렛은 새삼 그가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반대로 부인은 눈을 다소곳이 내리깔고 앉아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에 슬픈 표정 때문에 한없이 처량해 보였다. 바이올렛은 자브리스키 박사가 이 순간 잠시만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내의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담한 말들을 내뱉지 못할 테고 남편에게 다정히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를 결코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부부 옆에는 수사관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시계가 단조롭게 똑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수사관 중 한 사람은 외투 안쪽 주머니에 작은 시계를 넣어뒀을 것이다. 그 시계는 눈먼 남자가 겨누고 쏘게 될 목표물이 될 예정이었다.
강은 보트를 타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사방에서 크고 작은 배들이 증기를 뿜고 있었지만 바이올렛 귀에는 오로지 그 작은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시계 소리는 자브리스키 부인의 귓가에도 선명히 들릴 터였다. 부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대편 기슭에 눈을 고정한 채 숨죽이고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2년 전 헤즈브룩 씨를 살해한 범죄자인지 아니면 그저 신이 내린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하여 자신이 계속해서 보살피고 헌신해도 되는 사람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오후 해가 강무리에서 마지막으로 진홍빛으로 반짝일 때쯤 보트가 육지에 닿았다. 보트에서 내리며 바이올렛은 부인에게 한마디 안부말을 건넬 수 있었다. 바이올렛은 부인의 눈빛이 마치 겁에 질린 아이 같았다는 것 말고는 부인이 정확히 무슨 대답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고통받고 있음에 그저 마음이 아려왔다. 의사와 부인은 어젯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험에 함께할 사람들과 숲길을 굽이굽이 걸어가던 바이올렛의 귓가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이올렛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탐정소장이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다른 보트를 타고 이곳에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아직 메워지지 않은 것 같군요. 소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다 심각한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쓰고 있는 베일을 걷어 올리지 말아요. 뒤쪽에 몰래 숨어든 신문기자 한 명을 본 것 같군요. 네, 조심할게요, 소장님. 실험을 위해 준비된 숲속 공터에 도착했을 때는 수사관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기에 두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시각장애인인 자브리스키 박사에게는 빛과 어둠이 모두 똑같았기에 그는 서쪽 해를 마주하고 섰다. 수사관 셋도 박사 곁에 자리 잡았다. 자브리스키 부인은 숲 공터 끝자락에 있는 키가 큰 그루터기 근처에 서 있었다. 박사가 사격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오면 그 그루터기 위에는 작은 자명종 시계가 놓이게 될 것이었다. 자브리스키 부인이 그루터기 위에 시계를 올려둘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행여 남편이 제대로 총을 다루지 못하거나 총을 쏠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걸 우려해 그루터기 시계는 자신이 맡을 터이니 3명의 수사관 모두 남편의 주의를 지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그녀는 반대쪽 그루터기로 걸어가기 전 바이올렛에게도 당부했다. 부디 남편 가까이 있어줘요. 수사관이 남편에게 총을 쥐어주고 그가 제대로 총을 다룰 줄 모르는 것이 보이면 당장 수사관에게 이 실험을 멈추도록 해주고요. 그러니 제발 바이올렛, 매 순간 남편의 행동을 주시해줘요. 바이올렛은 부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크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자브리스키 박사 곁에 선 수사관들이 건너편 부인이 그루터기 위에 시계를 올려놓기를 기다리며 일제히 부인 쪽을 바라보았다. 바이올렛은 부인의 손에서 작은 자명종 시계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시계바늘은 4시 55분이었고 5분 후 시계바늘이 5시를 가리키면 시계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었다. 부인은 그루터기 위에 시계를 세워놓은 다음 오른쪽으로 10보 정도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다. 부인이 어두운 색의 망토를 걸치고 있었기에 그녀의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은 그와 대비되어 소름 끼치도록 새하얗게 보였다. 부인의 표정을 보고 긴장감이 커진 바이올렛은 박사가 방아쇠를 당기기로 되어 있는 5시 정각이 어서 오기를 바랬다. 자브리스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이 요구한 실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박사님은 당신의 앞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키높은 그루터기 위에 놓여있는 작은 자명종 시계를 총을 쏴서 맞춰야 합니다. 5시 정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그 소리만을 듣고 쏴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있죠?
시계가 놓인 구루터기에서 10걸음쯤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시각은요? 4시 56분이군요.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저에게 총을 주시겠습니까? 사용할 총의 크기와 무게에 미리 익숙해지고 싶군요. 수사관들은 시선을 주고받은 다음 자브리스키 부인 쪽을 건너다 보았다. 부인이 손짓했다. 암묵적인 동의를 의미했다. 그 즉시 수사관은 눈먼 남자의 손에 총을 쥐어주었다. 그는 단번에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이해한 것이 분명했다. 총을 다루는 능숙함에 여태까지 경고했던 바이올렛의 희망은 무너져 내렸다. 내 눈이 멀어 이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그 말이 박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박사는 자신이 미치광이가 아닌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임에도 아주 차분한 태도로 모두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계 알람이 울리는 순간을 잡으려면 그 외에 그 어떤 소리도 안 들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말한 박사는 총을 들어 자신의 팔을 앞으로 뻗어 올렸다. 긴장감으로 주위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바이올렛은 자브리스키 박사를 주시하느라 시계가 놓인 쪽은 쳐다보지 않았다. 박사를 계속 지켜봐 달라는 부인의 부탁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부인이 어떻게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지를 간절히 보고 싶어졌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부인 역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터였다. 부인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던졌다.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참을 수 없는 강한 압박감에 억눌린 듯했다. 부인의 시선은 그루터기 시계에 머물러 있었고 눈금을 따라 달팽이처럼 기어오르는 시계바늘은 뜻밖에도 분침이 5시 정각에 닿으려면 겨우 1분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바이올렛은 부인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의 망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둥글고 흰 반짝임을 포착했다. 바이올렛이 박사에게 경고하려는 순간 5시 정각을 알리는 짧고 날카로운 시계 알람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뚫었다. 이어서 핑 하고 총소리가 울리며 섬광이 번뜩였다. 시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뒤이어 들려온 비명은 총알이 목표물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돌 만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시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그 알람 소리는 부인이 그루터기 위에 놓아둔 시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5시 정각이 되기 전 알람을 울리며 박사의 총알로 산산조각이 난 시계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대답은 한눈에 보였다. 구루터기에서 오른쪽으로 10걸음가량 떨어진 숲바닥에 줄마 자브리스키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시계 하나가 부서진 채 뒹굴고 있었다. 부인의 가슴에 박힌 총알은 그 안의 생기를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부인의 눈빛은 자신의 남편과 마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자브리스키 박사의 입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의 비명은 그곳에 있던 이라면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쪽으로 뛰었다. 초자연적인 본능에 이끌린 듯 바로 아내를 찾아냈다. 줄마! 박사가 소리질렀다. 왜? 대체 왜? 줄마, 당신은 어째서 내게 당신 목숨 또한 책임지게 한 거요? 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겁에 질린 절망에 휩싸인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겨우 말을 이었다. 나를 죽인 건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의 죄겠죠. 당신이 해지브룩 씨를 정말로 쏘았다는 걸 확인하면, 당신이 그 좋은 이웃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난 모르고 그런 거야. 그날 밤 실수로. 줄마.
알아요. 모두 오해인걸. 우린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야 했어요. 이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명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사랑했고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 남편이 아내를 침묵하게 할 차례였다. 남편은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봤다. 비켜주시오. 우리 둘만 있게 해줘요. 듣는 이도 보는 이도 없이 죽어가는 내 가엾은 아내와 내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시오. 바이올렛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소장을 돌아봤다. 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렛과 탐정소장이 부부의 곁을 떠나 숲 너머로 천천히 물러났다.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고 박사는 아내와 단둘이 남겨졌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내의 팔이 남편의 목을 감싸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곧 남편의 가슴 위로 아내의 머리가 힘없이 툭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침묵만이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만물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짙은 황혼이 저물어 가더니 마지막 남은 햇빛이 하늘에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이 비극을 봉인이라도 하듯 숲속에서 사그라들었다. 마침내 자브리스키 박사는 아내의 시신을 꼭 끌어안고 일어섰다. 마치 딴 사람이 된 양 열정적인 얼굴로 사람들과 마주했다. 내가 아내를 데려가겠어. 그 누구도 손대지 말아줘요. 줄만은 나에게서 진실한 아내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진정한 아내 말이오. 그 열정에 찬 목소리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가 방금 전 총을 쏜 범죄자란 사실조차 잊었다. 일행들이 다시 보트의 자리를 잡았을 때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자브리스키 박사는 이곳에 올 때처럼 배의 앞머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그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아내는 그곳에 없었다. 그의 아내는 죽은 채 박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보트가 어두운 강물 위로 움직였다. 주위를 에워싼 어둠을 뚫고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왠지 모를 기묘함에 말을 잊었다. 박사가 몸을 구부려 아내의 굳은 입술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흔적을 찾는 모습을 바이올렛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얼굴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 좌절하게 될 희망을 품으며 또다시 몸을 앞으로 숙여 생명의 흔적을 찾고 또 찾았다. 바이올렛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듯 강물의 검은 물결로 시선을 옮겼다. 탐정소장 역시 그녀와 함께 가슴 찢어지는 장면을 지켜봤다. 경외심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박사 쪽으로 몸을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자브리스키 박사님, 당신 범죄의 미스터리는 이제 더는 내게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날 밤 당신이 겪었던 그 감당하지 못한 유혹, 당신처럼 양심적이고 신을 두려워하는 이가 어떻게 무고한 헤즈브룩 씨를 살해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제대로 추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친구, 아니 자칭 친구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당신의 귓가에 속삭여왔습니다. 한 남자와 당신 부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 친구가 그 남자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친구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나 부인의 태도나 말에서 감지한 어떤 작은 변화로 당신은 결국 의심의 싹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점차 부인을 의심해가며 시각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차차 피폐해져 갔죠. 친구의 속삭임에서 시작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은 어느 날 밤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귓가에 오랜 시간 암시를 불어넣은 그 악마 같은 친구가 마지막으로 강교한 술수를 부렸으니까요. 그 친구는 사교 클럽의 남자에겐 당신이 오늘 밤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기차역으로 달려가 당신에게는 그 남자가 오늘 밤 부인을 찾아갔으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가 그걸 확인해보라고 부추겼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숨어있던 악마는 그날 밤 당신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본 친구는 혹시나라며 당신의 손에 총까지 쥐어주었겠죠. 구실을 만들어 운전기사를 폭행으로 보낸 다음 당신은 결국 주머니에 총까지 넣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되기 조금 전 라파에티 콜로네이드 주택가에 도착했죠. 시력을 상실했어도 3년 이상 살아온 자신의 집 주변 지리 정도는 당신에게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러니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집을 찾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죠. 그간 마음속에 의욕만으로 쌓아온 아내와 한 남자의 비밀 만남을 마주하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요. 평소보다 빠른 복폭으로 걷던 당신은 자신의 집을 그만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헤즈브룩시 집 현관문 앞에 멈췄습니다. 콜로네이드 주택가의 집 입구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평소 자신의 집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문 옆에 붙은 의사진료소 간판을 더듬어서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날 밤 그 행동을 취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복사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열쇠를 꺼내 현관문 열쇠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열쇠는 들어갔지만 잘 돌아가진 않았을 테죠. 애써 힘을 주는 바람에 열쇠는 희고 구부러졌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이상함을 감지했을 테지만 현관문은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바로 앞쪽 계단으로 직진하는 바람에 아래측 내부 차이점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당신은 계단을 오르며 총을 꺼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혹시 당신을 본 상대방이 행여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겠죠. 2층 침실문을 열고 총을 앞으로 뻗어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헤즈브룩 씨는 침실에서 희미하게 남아 아래층 현관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때 침실문이 열리며 검은 실루엣의 침입자가 문가에 서 있는 걸 본 헤즈브룩 씨는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발자국 소리를 감지한 당신은 그쪽을 향해 총부리를 댔죠. 당신은 내가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겠지 하는 말을 내뱉으며 분노에 가득 차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헤즈브룩 씨는 당신은 대체 누구요 하는 말을 내뱉으며 총을 맞고 쓰러졌을 겁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 정력을 발휘해 소리에 반응하고 있던 당신은 상대방이 쓰러지기 전 내뱉은 말을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죠. 그 목소리는 당신의 이웃, 사람 좋은 헤즈브룩 씨라는 걸. 자신이 지금 옆집 헤즈브룩 씨의 침실에 서 있으며 엄청난 착각으로 헤즈브룩 씨에게 총을 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말하며 패닉에 빠져 도망쳤던 겁니다. 그 집 밖으로 나온 당신은 또 다른 2가지 이유로 더욱더 당황했을 겁니다. 첫째, 헤즈브룩 씨를 쏴버리고만 권총이 아직 자신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맞지도 않은 옆집 현관문을 여느라 형태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자신의 현관문 열쇠 때문이었죠. 그 긴급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본부 수사관들 앞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어불성설로 들렸지만 이제 보니 사실이었던 거죠. 당신은 인도를 따라 조금 내려가 가능한 먼 곳으로 총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총은 당신이 추측한 대로 밤늦게 그 근처를 지나가던 어떤 수상한 인물에 의해 발견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때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치기도 한다는 박사의 말이 맞았던 거겠죠. 현관문 열쇠 문제는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집 앞으로 서둘러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불과 몇 분 전 누군가 당신 집을 떠나며 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던 겁니다. 내 추측이 맞다면 그건 그날 밤 당신의 아내를 만나러 그 집을 찾아왔던 남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집을 떠나며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할 만큼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경찰본부의 수사관이 그날 밤 헤즈브룩 씨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그날 밤의 그 경험 때문에 실제 상황을 뒤집어 헤즈브룩 씨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었죠. 아무튼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 단번에 부인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등장에 부인의 입에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들었다는 여자의 비명소리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부인은 왜 당신을 보고 비명까지 질렀을까요?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바로 불과 몇 분 전 사교 클럽에서 알아왔던 한 남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열렬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요. 부인은 당황해하며 그 남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애를 썼을 겁니다. 남자는 곧 호의를 흠모의 감정으로 오해한 자신이 부끄러워 도망치듯 집을 떠나가며 제대로 문도 닫지 못했죠. 남자가 떠난 후 부인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밤의 당혹스런 상황에 무척이나 놀랐을 겁니다. 현관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이 그간 사교 활동에서 자신의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질책하며 자신의 침실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남편이 등장한 것이죠. 유령처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말입니다. 그러니 자브리스키 부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만도 있겠죠. 한편 당신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 부인을 보고 우선 자신을 속이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말하는 대신 놀란 부인에게 기차역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해 그냥 돌아왔다고만 설명했죠. 그러는 중 옆집의 집사가 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이요. 살인이 일어났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양심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살인이란 죄를 저지른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여린 마음속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에게 애매모호한 살인 고백을 했죠.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 당신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여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없었으니 살인 동기를 밝히지 못한 어설픈 살인 고백만 계속될 뿐이었죠. 중요한 걸 빼놓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인뿐 아니라 경찰 역시 당신에게 그저 마음의 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니 그 한밤중 옆집을 찾아가 한 발의 총알로 헤즈브룩 씨를 즉사시켰다는 걸 그 누구도 믿어줄 리 없었을 테죠. 남자의 자존심과 아내의 여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당신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자신의 마음을 좀먹는 것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내의 마음도 피폐해졌을 테죠. 지난 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당신 부부에게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군요. 자, 자브리스키 박사님, 어떻습니까? 제 추리가 맞습니까? 자브리스키 박사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몇 초간 꿈쩍하지 못했다. 그의 멍한 눈은 소장을 향했지만 그의 눈 속엔 텅 빈 공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침묵을 깨고 그가 말했다. 아내가 깨겠어요. 그녀가 얼마나 평화롭게 잠들었는지를 봐요.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쳤어요. 난 내 아내를 보살핀 적이 없어요. 그녀는 늘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난 그러질 못했어요. 그랬어야만 했는데. 그의 몸짓과 눈빛, 목소리에서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 바이올렛은 박사의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몇 분의 시간이 마치 억겁처럼 길게 흘러만 갔다. 첨벙첨벙 규칙적인 노젓는 소리. 철썩철썩 강물이 보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보트 앞쪽에서 검고 긴 형체가 불쑥 일어나 눈앞에서 흔들리는가 싶더니 바이올렛이 소리치기도 전에, 아니 막으려고 손을 뻗기도 전에 강물로 뛰어들었다. 조금 전만 해도 꼿꼿한 자세로 죽은 아내를 품에 안고 있던 남자의 자리가 어둠으로 채워지고 말았다. 달빛은 짙고 어두워 강물 위로 떠오르는 물거품 몇 방울만이 그곳이 눈먼 남자가 사랑했던 아내를 안고 가라앉은 자리임을 비추고 있었다. 점점 커지는 물결의 동그라미들은 멀리 달아나듯 퍼졌고 보트가 만들어낸 또 다른 물결에 밀려 그 자리는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